방금 소개받은 류호규입니다. 오늘 모처럼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 금융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설명은 배포된 책자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서민 주택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민주택금융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주택금융의 과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발간물 첫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주택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택금융 제도의 변화사를 제가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1950년대에 57년에 산업은행이 주택건설자금 융자를 함으로써 서민주택금융 제도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한국주택금고, 한국주택은행의 전신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외환위기 때 민영화가 됐고, 2001년에는 국민은행과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주택복권제도가 나와가지고 81년부터는 무주택 서민 사업에 주택복권 판매 대금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로또 복권과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제도가 1976년에 처음 실시가 돼가지고 서민들의 생계는 물론 주택 마련 자금, 그다음에 비상 생계 자금 이런 걸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재형저축이 79년에 가서는 전 금융기관이 취급을 하게 되었고요. 주택 청약제도도 1977년부터 이용이 77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81년도에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되고 국민주택 청약제도가 좀 더 이제 서민 위주로 83년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이나 장기 저리 대출 제도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988년에 이루어졌고 주택 할부금융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업은행에도 장기 주택금융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 1996년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연한 걸로 표현이 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민간 주택금융이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98년도에는 자산 유동화 및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기구로서 코모코가 200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2003년에 주택 청약저축이 시중은행에도 확대가 됐고 2004년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민주택금융의 주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는 적격 대출이 2011년에 출시가 되고 정책 모기지가 통합이 됐으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2014년, 그리고 전세금 안심대출 주택 도시기금법 제정이 2014년 이 당시에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업무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2페이지에 보면은 대부분의 서민주택금융은 정책금융 부분이 주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주택금융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서민층의 그 주택 수요 및 금융 이용 현황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했는데요. 특히 오늘 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그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께서 2014년에 그 가계금융조사 그 마이크로 데이터를 그 분석을 한 결과를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일단 그 전체 가구 당시에 1,840만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30% 정도를 서민 가구로 정의를 할 수 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10분위로 기준으로 봤을 때 3, 4, 5, 6분위, 그다음에 자산 보유는 10분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6분위 이하, 그러니까 1분위부터 6분위까지가 이제 서민층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서민 가구를 그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경제 재무 상황이 양호한 서민 가구가 81.6%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취약계층이 나머지 18.4%인데요. 구체적으로는 16.7%는 좀 위험 가구로 볼 수가 있고 1.7%는 고위험 가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위험 가구라고 하면은 부채가 자산보다도 많고 또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가지고 파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고위험 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가구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가구주 연령이 한 47세, 가구원 수는 2.8명, 그리고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이 2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을 비례를 해보면은 서민 가구 평균 거주 면적은 63.5평방미터, 약 한 19평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서민 가구가 52.5%, 반을 다소 넘는 수준이고요. 그 부채가 있는 서민 가구는 54.5%, 그리고 서민 가구의 부채 상환 비율 DSR은 25.8% 정도로 나오고요. 서민 가구의 45%는 주택금융을 이용하는데 이 중에 23%는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민 가구 한 10가구당 한 가구는 다중채무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서민 주택금융 관련 정보를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구당 서민 가구당 여기서는 서민 가구는 아닙니다. 전체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당 보유 자산은 3억 6천만 원 정도, 부채가 6,600만 원 정도, 연 소득은 4,800만 원 정도. 그리고 입주 형태별로 보면은 형태별 자산을 보면은 그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산이 4억 8천만 원 정도, 전세 사는 가구는 한 2억 9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월세 거주 가구는 한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목적을 보면은 내 집 마련이 31.8%고 임대 수입이 17.3%,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15.8%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 집 마련 목적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임대나 가치 상승을 기대한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으로 24.6%, 그다음에 가구원용 주택 마련, 그러니까 자녀들 주택 마련으로 한 3.2%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선호 조사를 보면은 아파트가 48.6%, 단독 주택이 11.9%,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5% 정도고요.
사업용으로 이제 건물이나 토지가 20.4%, 1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포를 1에서 5분위로 보면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하위 20% 계층은 연간 890만 원 정도로 아주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분위가 2,400만 원 정도고요. 3분위는 3,989만 원. 상위 20%인 5분위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1억 원이 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의 특성과 그 장기 가격 추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그 투기 대상물로는 아주 탁월한 우등지이지만은 투기가 만연 시에는 국민 경제의 그 비용이 상승을 하고 효율이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그 주택은 모든 국민들의 그 필수 내구 소비재로서 그 수요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증가를 하지만은 공급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에 따라서 자본이득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서 임대소득 그 수익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그 장기 가격 급등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한 대여섯 차례 정도의 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투기가 좀 성행한데 기인을 해가지고 1인당 GDP 상승률을 훨씬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지가를 보면은 한 63년부터 2016년까지 1320배 정도 급등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GDP 340배에 비해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격차가 있고요.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도 1972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은 한 200배 정도 급등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1인당 GDP는 85배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016년에 5.6배가 돼가지고 2006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부동산 임대업과 여타 업종의 차이는 그 최근에 조사된 2015년 경제 총조사를 보면은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인데요. 국내 전 사업체의 그 영업이익률은 8.3%에서 6.6%로 1.7%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부동산 임대업은 8.4%에서 11%로 2.6% 포인트가 상승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업종보다도 부동산 임대업이 높은 영업이익률과 함께 계속 영업이익률도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동산 가격 또 전월세, 상가,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서민 경제의 그 비용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안정돼야만이 그 장기적인 성장 기반으로 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 그 신정부 경제 정책의 그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렇다면은 서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서민 주택으로서 한 전형적으로 한 19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19평을 이제 전용 면적 대 분양 면적 비율을 한 80%로 봐서 환산을 해보고 그 부동산 그 정보 업체들이 제공하는 최근의 시세를 적용을 해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평당 1,993만 원,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는 평당 1,07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가구당 서울이 4.7억 원, 그다음에 전국 평균으로는 2.5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 가구는 앞에서 본 그 가계 복지 조사 그 결과에 보면은 한 546만 서민 가구 중에서 52.5%, 약 287만 가구가 전월세를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월세를 산다고 해서 다 뭐 무주택자는 아니겠지만은 한 90% 정도는 무주택자로 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8만 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층으로 정의에서 제외된 그 하위 1, 2분위 소득, 그러니까 하위 20%까지 소득 계층을 그 중에서 한 80%가 무주택이라고 본다면은 한 294만 가구 정도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2만 가구 정도에 대해서 전국 평균 서민형 아파트 실거래가 2.5억 원을 적용을 해보면은 대략 한 1,38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무주택 서민의 그 완전 해소를 위한 주택 금융 수요는 한 최대 1,400조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서민 주택 금융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 가계 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한 726조 원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비하면은 한 2배 정도 더 큰 자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가계 부채와 주택금융 관련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가계 부채는 그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은 작년 말에 1,344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이 한 465조로 되어 있었는데 자영업자 대출 전체가 뭐 가계 부채는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제 가계 부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가계 대출 총액은 작년 9월 달에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은 한 1,296조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달에는 1,360조 원 정도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또 다른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을 가지고 통계를 좀 더 내봤는데 이때는 자영업자 대출이 한 650조 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 부채든 자영업자 대출이든 정확한 통계를 쉽게 찾아보기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단 그 조사 대상 기관들이 좀 다르고 또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해석상 오류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조사한 것에 보면은 그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이제 보고받은 통계를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이제 보험사나 여전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제2금융권에서도 그 영리성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신탁, 우체국, 연기금 대출, 카드 사용액, 할부금,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 가계 신용이라고 해가지고 매 분기별로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예금 취급 기간에 한해서 그 가계 대출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보험사나 여전사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그 자금 순환 통계에서 가계와 민간 비영리 단체의 그 부채 현황
그다음에 반년마다 금융안정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 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계가 조금 더 기관 간의 통계 협력을 통해 가지고 통계상 불일치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활용성과 시의성이 높은 통계를 좀 정기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제도권 주택금융의 그 유형별 분류인데요. 크게 보면은 공공주택금융과 민간주택금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뭐 공급 대상에 따라서 공급 방식에 따라서 또는 시장 유역에 따라서 뭐 1차 시장이냐 2차 시장이냐 이런 분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서민주택 지원 기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수가 있겠고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기관들을 예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서민주거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981년에 설치된 그 주택도시기금이 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건설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적격대출, 전환대출 등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 보증 서비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도 전세자금 보증이나 중도금 보증 등 또 건설자금 보증 등을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도 보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제도권 주택금융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이제 전세금이나 월세 시장에 이제 전세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금융을 통해서 주택금융이 제공이 되고 있고 주택 선분양 제도에 의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이제 주택금융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그 비제도권 주택금융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제 직거래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주요 서민주택금융제도의 그 대출 조건 등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대개 보면은 그 정책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무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을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해주고 있는 주택금융으로서는 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대개 10년, 15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20년과 20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것들이고 민간 주택금융이 제공하는 그 대출 기간들은 그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대출 기간들은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를 적용하더라도 5년 후에는 다시 변동금리로 금리를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환 방식은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한 40% 정도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은행의 경우 일반은행의 그 주택금융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금 옅은 인쇄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개 정책금융의 그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나 그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 우리은행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주택금융이 자체 재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민 주택금융의 과제로서 저는 이제 포용적 금융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 그 서민 주택금융의 문제가 어떤 것들인가,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재 그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주택금융 제도상의 그 획기적인 저축 유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근로자 재형저축과 같은 그 장기 저축 상품, 그냥 고금리나 그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데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어서 그 빈곤층의 내 집 마련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에도 그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추가 근로소득의 그 저축 자금화를 이끌 수 있는 고유인 저축 상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재형저축은 약 그 14 내지 17%의 금리가 지급된 데 비해서 최근에 부활되었던 재형저축은 한 4%, 4.1 내지 4.3% 금리를 지급하는 데 그쳐가지고 그 유인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는 그 노령층의 주거 안정과 보유주택 활용을 통한 캐시플로우 창출을 지원하는 그런 주택연금제도 활용도 미정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한 44,60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간 주택금융의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서 중산층의 그 민영주택 공급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무주택 서민층의 그 잠재적인 주택금융 수요를 공적 주택금융만으로는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주택금융도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유인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주택금융의 그 서민층 내 집 마련 금융 상품으로서 이제 고금리 장기 저축이라든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개발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결국은 민간 금융은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주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금융의 그 값싼 비용의 서민금융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2차 보전을 위한 그 정책 자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차 보전 등을 통한 어떤 공적 주택금융의 특별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그 민간 주택금융이 그 중산층 이상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신규 주택 이주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 다주택자의 그 투기 목적을 위한 추가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지원되지 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좀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그 후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서민 주택금융의 경우에 그 서민층의 그 라이프 사이클과 캐시플로우 상황에 맞도록 그 실업이라든지 질병, 재난 등 그 비상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그 상환을 그 일시 유예를 하고 대신에 만기를 연장시켜 준다든지,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등 그 호경기 시기에는 대출금 일부의 조기 상환 등이 용이하도록 신축성이 높은 그런 대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그 무주택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위주로 하되 그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조달 지원을 위해서 그 카버드 본드 발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에도 금리 상승기에 추가 금리 적용폭을 제한을 해가지고 서민층의 생계 안정과 내 집 마련, 주택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정책 모기지 상품의 위험 공유 기능을 강화를 해서 향후 그 주택 가격 급락 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 서민층의 상환 연체를 방지를 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위험 저신용의 무주택자가 담보대출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세 가지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종합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측면은 금융 측면, 그다음에 고용 측면, 그다음에 주택 분양 측면,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 회복 지원 및 추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소득의 그 장기 저축 유인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그 공공주택 분양 청약 시에 선순위를 보장하고 주택 구입 자금 융자 등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연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서민 측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그 슬럼화 방지와 인근 주거 지역과의 그 사회적 융합이 가능하도록 그 서민층의 그 전형적인 주거 규모,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약 19평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런 주거 규모에도 맞고 주민 편의 시설이 양호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임대 아파트 단지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 공급하는 것을 지향하고 중산층 주거 지역에 섞여서 균형 있게 분산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사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에서도 이 같은 그 사회 통합형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는 저리 금융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밀집 지역 등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풀뿌리 사회적 금융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 그 주택 그 공급 문제 그런 프로젝트도 지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사회적인 시민 의식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